그건 벌써 당좌수표를 끊어줘서 그죠? 당좌예금이 빠진 걸로 봤는데 얘는 뭐야? 은행에서는 아직 인출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발행, 그죠? 미인도수표가 되는 거죠. 발행을 했지만, 그죠? 그렇게 되죠. 은행에서 이걸 인출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은행에 뭡니까? 이 금액을 뭐야?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국이 기록 안 했죠. 이건 한국이 기록하는 거고. 은행이 직접 입금한 금액 중에서 한국이 기록하지 않은 금액은요. 은행에 입금했으니까 은행은 들어왔는데 한국이 기록 안 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은행에서 해야 되고 얘는요. 한국이 기록 안 했죠. 그죠? 은행에 입금했는데 입금했으니까 얘는 뭡니까? 요거는 은행에서 마이너스하고 얘는요. 32,000만 원. 한국이 뭐예요? 요 금액은 플러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업시간 이후에 한국이 입금한 금액 중에서 은행이 기록하지 않는, 은행이 기록 안 했다. 이거 은행이. 입금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은행에 뭡니까? 미기 빼면 플러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은. 그죠? 그럼 얘는 보세요. 한국이 당좌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표를 끊어줬으면 당좌예금이 빠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빠져나간 금액을 얼마로 기록한 거야? 4,600원 밖에 기록 안 한 거야. 원래는 얼마를 기록해야 돼요? 6,400원이니까 그만큼 1,800만큼 더 빼줘야 되잖아요. 얘는 어디서 빼줘야 돼요? 한국에서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1,800을 한국에서 이 1,800만 원, 여기 1,800 뭔만큼 뭡니까? 빼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잘 읽어서 여기에서 뭡니까? 자, 은행에서 빼줍니다. 얘는 4,800원을 빼줘요. 빼주는 거 마이너스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은요. 2,200원을 플러스 해준다. 그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보면 한국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33,200원만큼 그거는 플러스 해주고 얘는 은행에서 뭡니까? 1,800원만큼 마이너스 해주죠. 그죠? 요걸 이제 그대로 적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항대로 적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맞으면 얘가 있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3,400원이 되고 얘가 맞아야 되죠. 그죠? 64,400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아주 기본기를 익혀야 돼요. 앞으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변형된 거래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익힐 때 여러분 항상 보실 때 이 거래를 은행에서 그죠? 해야 될, 기록해야 될 거래인지 회사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래인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정확히 할 수 있다라면 이거 그죠?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죠? 딱 팁 같은 것도 나중에 뭐 말씀드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출제되니까 꼭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런 유형 말고 한 두세 가지 유형도 같이 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 중 분계 중 옳은 것은 그래요. 옳은 것. 얘는 지금 보니까 채권 채무에 특히 채무 있잖아요. 채권 채무에 관한 있죠. 적절한 있죠. 이 어떤 회계 처리를 잘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비품은 영업활동 거래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채무가 발생하면요. 매입 채무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임차료 같으면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면 임차료가 나오고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빠져나가죠. 별로 이상할 게 없는데? 일단 맞는 것 같고. 상품을 판매하고 회수하기로 했으면 미수금이 아니죠. 외상 매출금이 될 것이고 영업에 차량을 구입했으면 상품입니까? 영업에서는 차량 운반고 될 거고 웬 선거 거? 뭐야 이거? 정체불명의 회계 처리가 됩니다. 창조회계를 하는 것 같은데 은행에서 돈을 빌렸대요. 그럼 이쪽입니까? 부채는 대변에 가니까 이거 아니죠. 지 멋대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비스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얘를 헷갈려 한다고요? 그러면 기본기가 약하다고 생각하시고 기본 과정을 여러분 익히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계 추정의 변경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계 추정의 변경은 회계 변경의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거 회계 변경은 그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회계 변경은 추정의 변경하고 정책의 변경 이렇게 정책부터 하죠.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책의 변경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번 선택한 방법을 바꿀 때 방법을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뭐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꾼다든지, 혹은 원가 모형을 선택했다가 재평가 모형으로 다시 선택한다든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추정의 변경은 율을 바꾸는 거예요. 율. 그래서 뭐 대손율이랄지, 잔존가치랄지, 내용연수랄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감가상각의 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감가상각의 변경 방법의 변경.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액법에서 뭔가 뭐 정률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 다른 거는 이해가 되지만 감가상각의 방법의 변경은 어떤 방법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정책을 변경을 받던 부분인데 얘는 추정의 변경으로 한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감가상각이라는 말은 우리 원가를 배분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정액법으로 했을 때 원가의 배분 금액이 정률로 바꿈에 따라 뭡니까? 배분하는 금액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최초의 금액이 달라졌다고 봐서 추정치의 변경으로 봐야 된다고 봐서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가장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가 될까요? 전부 다 얘는 비율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비율이 바뀌고, 10년을 바뀌고. 감가상각법은 정률법에 정액법 바꾸고, 2%. 여기 바로 뭐일까요? 선입선출법에 총평균법을 바꾸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책의 변경이 바로 우리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뭐 선입선출법에서 뭐 평균법으로 바꾸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평가 모형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죠?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12번 볼게요. 다음 중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묻고 있다, 그죠? 옳지 않은 거. 우리 회계의 목적은 뭐냐면요, 의사결정,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과 경영자의 수탁 책임의 보고라고 합니다. 경영자는 주주의 자원을 위험받아가지고 보고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회계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자, 뭐 관리회계는요,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의 회계죠. 내부 보고, 뭐 이런 걸 한다.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 맞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사임은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지만 회계 거래는 아니죠, 그죠? 회계 거래는 재산의 증감이 있는 거래를 얘기하는 거니까 맞고요. 회계 정보는 거래 인식 측정 처리 및 보고 단계를 거쳐 뭐 산출된다. 맞습니다. 거래를 그죠? 우리 식별하고 인식해서 측정해서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회계라고 정의하니까, 그죠?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유일한 과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기업의 과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현금주의가 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중에 하나다, 그죠? 그래서 이거 재무 비율이 왜 그렇게 잘 출제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에서는요, 재무 비율이 40문제 중에 2문제 정도 나와요.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재무 비율은 우리가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쓰는 하나의 기법이에요. 어떤 비율을 가지고 그 기업의 안정성이랄지 수익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뭐냐면요, 유동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꼭 알아야 되겠고 굉장히 많이 빈출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유동비율이 뭐고 당좌비율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동비율은 말 그대로 기업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비율이야. 이 유동비율은 유동 부채를 유동자산으로 얼마만큼이죠, 갚을 수 있는 능력의 척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유동자산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죠.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동부채가 100인데 유동자산이 100이다. 그러니까 그죠? 유동성이 1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2 정도 이상이면요, 굉장히 양호한 기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당좌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당좌 비율은 분모는 같고요. 유동부채 중에 유동부채를 뭘로 갚느냐면 유동자산이 아니라 유동자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재고하고 당좌가 있는 거잖아요. 이 유동자산 안에는 재고자산이 있고 당좌하고 재고가 있잖아요. 그죠? 당좌하고 재고가 있어요. 재고자산이 있어요.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의 비율 있죠. 더 극명한 유동성을 그죠? 우리가 표창할 때 나타나는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과할 때. 그러니까 유동 비율은 말 그대로 있죠. 재고까지 다 팔아가지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면 당좌 비율은 당장 뭡니까?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내가 있는 당좌 있잖아요. 당좌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같은 걸 나타나는 척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는데 이걸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은 현금을 100만 원 보유하고 있대요. 10만 원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유동 비율은 180%고 얘는 180%고 당좌 비율은요 90%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한국이 단기 차입금 1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현금을 모두 사용했다 했을 때 그 이후에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이거죠. 굉장히 뭡니까? 생각을 좀 잘못하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가장 있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은데요. 그래요. 그죠? 180%가 90%를